시드머니가 8천만 원 가지고 800% 수익이 났거든요. 8%. 6억 5천을 벌어요. 아, 6억 5천이요? 네. 롤링이 있더라도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금 더 간다고 봐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간 전업 투자자로서 살면서 단 한 해도 잃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 일단 이거 팩트인가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 단 한 해도 안 잃는다는 게 아유, 그거는 이제 가능한가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남석관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개미 남석관입니다. 주식 투자 35년, 전업 투자 21년. 꽤 많이 했죠. 네. 남석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제 제가 가벼운 소개만 좀 드리면 네. 이제 저서로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요 책 출간하셨고 예. 이전에 또 실전 투자의 정석 예. 책 내셨고 주요 수상 경력으로 2018년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1억 클럽 2위, 2014년 삼성증권 실전 투자대회 1억 클럽 1위, 2014년 미래에셋증권 실전 투자대회 2위, 2012년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2위, 2017년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2위. 야, 이렇게 책도 많이 내시고 실전 투자대회도 많이 상을 받으시고 하지만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하시는 분에게는 주식으로 과연 얼마를 벌었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 혹시 이 자본금은 어느 정도 시작하신 건가요? 그 전업 투자는 20년 전, 21년 전 이때 1,000만 원 가지고 했죠. 1,000만 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시드머니가 그때 이제 수중에 원래 1,200만 원이 있었는데 네. 200만 원은 이제 그달 생활비라고 주고 생활비. 집사람한테 주고 그 당시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해서 제가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 집사람한테 줬던 거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1,000만 원 가지고서 네. 야 이거 뭐 한 달에 20%는 벌겠지 네.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죠. 제가 선생님에게 주식으로 얼마를 버셨는지 여쭤보면 실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몇 배 정도 버셨는지는 여쭤볼 수는 있을까요? 최소한 뭐 1,000배는 넘게 벌었죠. 뭐. 야, 1,000배. 예. 1,000배? 1,000만 원이 1,000배는 얼마 정도인 거죠? 그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아니 1,000만 원 가지고서 그 10배 하면 네. 10배 하면 1억이니까는 10배 하면 1억. 100배 해봤자 10억밖에 안 되니까는. 네. 예, 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공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는 야. 최소한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벌써 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경제 외적으로도 또 저기 주식시장 사이즈 자체도 네. 엄청 커졌죠. 아, 그러니까 요즘에 시가총액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유동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네. 돈 가치가 없어지고 외형적인 경제 사이즈가 커지니까는 네. 그 정도 돈은 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티를 안 내서 그렇고 네네. 또 이렇게 노출하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책에 보니까 저희 상단의 문구가 네.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주식 투자론이에요. 네.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김작가 TV에 슈퍼개미분이 좀 많이 출연하셨거든요. 예, 그렇겠죠. 최상위 슈퍼개미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좀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책을 네. 한 권이라도 좀 더 팔았으면 좋겠다.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그 출판사 쪽에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나. 약간의 어우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는데 그 책 내용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주식 투자를 왜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게 27살 때예요. 그러니까 27살. 사회 직장 생활 첫 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14년을 직장 생활, 사회 생활하고 더불어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가격이 무차별로 올라가는 것도 봤고 또는 아주 폭락 IMF 때 같은 경우 진짜로 폭락을 거듭해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IT 버블인 것들도 봤고 그래서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미래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앞으로는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고 여기에 기회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정을 한 것도 있거든요. 이건 나이를 먹어도
아무튼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것도 있어요. 그쵸, 사실 요 딱 네. HTS 하면 요거 하나만 있어도 딱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그렇죠. MTS. 네, 그래서 제가 이 전 세계에 웬만한 나라를 다 가봤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또 생겨난 이후에는 네. 중남미가 잘 안 돼요. 통신이 불편해서. 네. 그리고서는 전 세계가 다 돼요. 크로아티아 같은 데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네. 제가 이게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아니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체결이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아이슬란드 같은데 그 먼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도 이게 돼요. 이야, 간지나네요. 아이슬란드에서 주식 투자. 폼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시차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아주 예전에 제가 터키에서도 주식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터키 갔다 와봤습니다. 터키 저거 띄우는 데 있잖아요. 벌룬.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에 이거 띄우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주식을 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국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네.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는 그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관리 직원한테 이렇게 해서 이때쯤에 매도를 하라고. 네. 제가 스위스에서도 그 주식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전날 밤에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면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스마트폰 한다는 그렇죠. 뭐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편리하고 그 뭐 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하기에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또 그 과거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해외 주식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그 중개하는 회사 그런 데다 전화를 해가지고서 체결이 됐는지 그 확인도 그 다음 날이나 가능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바로바로 저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할 때 예약 주문 집어넣어 놓고서 그냥 다음에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실시간으로 요즘에는 그 서비스들을 증권사에서 해주니까는 그래서 공부만 하면은 투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할 환경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니까 사람한테 시달리고 뭐 돈 가지고서 사람하고 불쾌하게 얼굴 맞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 할 것 없이 주식은 이거 컴퓨터하고 나하고의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죠. 그리고 이건 정년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기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전업 투자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직장 생활 어디서 하신 건데요?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하다가 학원을 했어요. 학원. 입시 학원을. 그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낮에 이제 과거에는 객장에 가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그럴 때는 객장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나중에 전업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27살 때부터 주식을 하신 거잖아요. 언제부터 돈을 버신 건데요? 원래도 처음에 재수가 좋았던 거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는 많이 벌고 많이 까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잘했어요. 까먹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서 자신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의미 있는 큰 돈을 번 적은 없었죠. 이제 이게 뭐 벌다가 까먹다고 그리고 내가 근로소득으로 벌은 돈하고 이게 합쳐지니까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수치 같은 거는 없는데 그런데 그때 느낌으로 잘한다고 내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업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 판단은 섰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때가 IT 버블이 이럴 때 제가 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로 그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 수십 배 같은. 그렇죠. 그게 1,800원, 1,900원짜리가 2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 전에도 시장이 개방됐을 때 있잖아요. 저 퍼주 뭐 자산주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것만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야, 이걸 공부만 제대로 하고 그러면 작은 돈으로도 무진장 벌 수 있겠다라는 또 그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10년 넘게 쭉 봐오다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27살 때부터 주식도 하셨다는 게 몇 년도이신 거죠?
1986년일 거야 아마 7년? 1986년 7년부터 하시다가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1986년에서 7년부터 이제 주식 투자 하시다가 네. 좀 있다가 이제 전업 투자로 가신 거죠. 네, 그렇지 10년 넘게 네. 14년 있었어요 14년. 야, IMF 때도 투자를 하신 분이네요. 아 그럼요 IMF, 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온갖 닷컴 버블. 다 한 거죠. 야, 그러니까 IMF 때는 진짜로 그때는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주식 떨어질 때 제 근처에 그 동네 분들 뭐 이렇게 객장에 와서 하면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갖고 있는 주식 3개 중에서 2개가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당시는 뭐 이제 중소기업들도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진장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액면가 그 당시는 대부분 5천 원짜리인데 그 아주 심했을 때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3,3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거든요. 300포인트. 네, 300포인트, 280포인트면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액면가가 다 5천 원이 그 당시는 뭐 액면가가 다 기준이 5천 원이었죠. 네. 근데 그 5천 원짜리가 망하지도 않는 증권주 같은 경우 500원짜리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건설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뭐 신성건설 무슨 여러 그 건설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500원 정도 했었어요. 500원, 뭐 300원, 뭐 그 정도 했는데 그게 IMF 끝날 때쯤, IMF 끝나는 것도 아니고 IMF 그 다음에 가을에는 거의 다 10배씩 올라갔어요. 10배씩. 그러니까 500원짜리들이 다 10,000원씩 가고 증권주들도 그렇고 그때 그거를 이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외자를 유치했잖아요. 달러를.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그 1년 차죠. 1년 차. 그 벌써 가을의 끝에는 주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전표 쓰고 전화 주문으로 주식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못 해요, 이걸. 매수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밤이나 저녁이나 그 다음 날에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폭등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그때는 삼성전자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그게 이제 1997년도 IMF 11월 달쯤에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고전에 한 700포인트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만 3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는 다시 6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러고서 IMF가 진행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행된다는 게 뭐냐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맞아. 대기업체들은 이제 막 부도가 나잖아요. 연쇄적으로. 그러면서 재차 이제 3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대충적으로 보면 아주 길지도 않아요. 한 6개월. 6개월인데 투자자나 당사자들은 무진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그리고서 그 한 10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00포인트, 110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게 또 그냥 또 그렇게 쭉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일 때 1999년 하반기 그것도 되게 짧아요. 어떻게 보면 IT 버블이라는 그 기간이 1999년도 그 12월 달에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10월, 11월 달에. 그러면서 2000년 초 그때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런 이제 IT 버블일 때 기억나실 거예요. 밀레오 올해 뭐 어쩌고저쩌 2000년에 뭐 지구가 망한다 그래서 휴거 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뭐 복잡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버그라는 말도 생기고 뭐 그래서 뭐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다든가 아무튼 그때는 그 주식 가격이 IT 버블일 때 그러다가 2000년 아마 초반일걸요. 그 IT 버블 꺼지는데 진짜 무섭죠. 그 하한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하한가가 아마 12%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무더기 하한가인데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2001년에 발생했던 게 뭐냐면 카드 대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2의 IMF가 온다 그래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또 다시 그게 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좋은 회사 주식들도 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전업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요 2001년 요 때요. 예. 요 때시네요. 최저가가 460. 거기 나오죠. 그게 500포인트 밑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아무튼 공부만 좀 하고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제 전업 투자로 딱 정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예. 좀 돈을 벌게 된 계기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거는 뭐 어떤 분에게 고수에게 배움을 청했다거나 뭐 이런 그 당시는 고수가 없었어요. 고수가 있어도 모르죠. 누가 고수인지. 그 지금처럼 이제 SNS나 뭐 그쵸, 인터넷이 그쵸. 발달돼 있어서 네. 나 잘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이 깔리긴 깔렸어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또 IT 버블일 때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책도 좀 쓰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때 한때죠, 한때. IT 버블이 꺼지면서 그분들은 또 없어지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만한 그리고 또 책이라는 것들도 네. 그 당시에 뭐 잠깐 반짝이는 기본서 같은 거는 있어도 이렇게 조금 영감을 주는 책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죠, 혼자. 네. 또 특히 저는 증권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웠죠. 어렵죠. 이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증권회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거, 투자에 대한 그 네. 기본 개념이나 이론적인 거에 이렇게 기본이 바탕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강의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회만 되면. 네. 저 역시 개인 투자가고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고 또 증권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쪽에서 네.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시행착오를 투자자들이 네. 또 주린이이신 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이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네. 몇 년 안 있으면 이 좋은 기술이 사장될 거 아니에요.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도 남긴 거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네. 조금 이렇게 오픈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본 생각도 좀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식을 1987년에 이제 시작을 하시고 80년, 200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의 길로 가신 거잖아요. 이걸 차트로 보면 이제 차트에도 잘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전에 시작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IMF 야, 그 277이 있네요, 이게. 네, 이때를 경험하시고 오우. 이제 이러 하다가 2001년도 신기하다. 요쯤에 예. 시작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이만큼 흘렀잖아요. 와. 이 중에서 시기적으로 예.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본 해는 언제세요? 그 슈퍼개미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그 계기가 된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자급 이제 네.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 말이 꼭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가들한테 그게 뭐냐면 투자를 하면서 100% 200% 수익이 나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감이 팍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언젠가요? 제가 보기에는 2004년, 2005년이었던 거예요. 요때 운이요 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보면은 네. 지수가 받침이 돼준다는 얘기죠. 시장 분위기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때가 시작할 때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저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그때는 단기 매매 개별주를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작은 돈이니까는 욕심에 뭐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1,000만 원 가지고서 무슨 중장기 투자를 해서 그걸 생활비를 그죠, 빼쓰고 그죠. 그래요. 그죠? 자기 짭이 따로 있고 네네. 생활비가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여윳돈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고 뭐 그쵸, 1년, 그쵸. 2년씩 묻혔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한 달에 20%가 목표인 사람이 그래 일단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단기 투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기 투자도 역시 장이 받침이 되어 줘야지 네. 수익 내기가 쉽더라.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번 시드머니가 8천만 원 가지고 800% 수익이 났거든요. 8%. 6억 5천을 버는 거예요. 6억 5천이요. 네. 한 종목으로. 아니죠. 뭘 샀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네. 뭘 샀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였으면 강남 상구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돈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30평짜리 아파트는 더 큰 거를 샀죠. 그 6억 5천이라는 돈이. 야, 그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 치신 건가요? 그렇죠. 단타를 치는 거죠. 단타. 네. 단타를 치는 건데 네. 늘 단타죠. 늘 단타. 네. 그때까지는 늘 단타예요. 그거를 그거를 그러니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장기 투자 그런 얘기지. 이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전업 투자, 네. 작은 돈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직장 생활에서 다른 수입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여윳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가능하죠. 이게 상업이 주식 투자인 전업 투자가. 네. 그래서 원래 전업 투자가라는 그 제목만 가지고서는 드릴 말씀이 무진장 많이 있죠. 이게 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고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제 그게 딱 벌리니까 네. 이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 심적인 여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하죠. 뭐. 이 주식 투자는 결국에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심리적인 게 어떤 뜻이냐면 네. 투자금의 여유, 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투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전업 투자할 정도로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네. 결국에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기회는 항상 오는 거예요. 초보자나 주린이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기회인지 저게 좋은 기회인지 모르지만 네. 전업 전업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할 정도면 장이 좋을 때인지 아닐 때인지 구분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거는 이제 네. 여유예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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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의 싸움에서 네. 기다리면 올라갈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눈에 띄는 것들. 그렇죠. 그 돈만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사두면 된단 말이에요. 이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 이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그 중요해요. 말이 투자금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 네, 그러니까 투자금의 여유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는. 네. 전업 투자하시는 분이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네. 수년 전부터 그랬죠.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강의하고 그런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벌써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기 때 만나시는 분들마다 공부하시라고. 공부하시고 퇴직한 다음에 하시라고. 전업으로.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공부할 여유가 없죠. 시간적인 없죠. 바쁘고 그러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급할 때 전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여유도 별로 없지. 금전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죠. 마음이 급하죠. 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급한 상태에서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지. 그 외에는 준비만 좀 잘 갖춰져 있고 여유만 있으면 투자금의 여유. 다시 말해서 내가 투자한 돈을 최소한 한 2년 동안 찾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여유만 있는 분들 같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버리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의 가장 큰 이유는 성급함이잖아요. 맞아요. 네, 조급함. 네, 맞아요. 성급함, 조급함이 실수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장이 좋아야 내가 잘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장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오늘 날짜가 2월 1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폭락을 했죠. 한 100포인트 정도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를까 말까 사람들이 막 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의 오늘 한 7, 80포인트 정도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80포인트가 올랐죠. 그래서 저도 그 원래는 1월 달에 초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3,200포인트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3,000포인트로 안착을 하나보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단기 저점을 3,000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그 4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거죠. 맞아. 특히 그러고서 이게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게임스톱 미국 주가 거기에 이제 리딧 이 트레이더들하고의 그 이 공매도 세력하고의 충돌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쪽에 공매도 세력이 이제 19조 달러, 20조 달러.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경 네. 19조가 아니라 19조 달러. 달러.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서 진짜 미국은 참 무식하게 돈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 이게 신경사항이고 걸렸던 게 네. 뭐였냐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 현금 부족, 거기에서 현금이라는 건 달러를 말하거든요. 네. 현금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해서 주가 하락에 이제 빌미가 됐다. 그렇죠. 떨어진 거에 이제 가속이 더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 쓰게 저도 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난해 3월 달에도 강의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원래 그 3월 달에 미국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한국 주가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한 거기 단초가 거기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원래는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있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펼친 거거든요. 투매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폭락으로 유도를 시켰던 거죠. 그러고서 그 영향으로 해서 그때 원래 프로그램 매매를 하던 그쪽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들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때 그냥 폭락을 거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미국의 이제 공매도 세력들 그쪽에서 400조를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400조.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면서. 그래서 요번에도 그래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다 보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는 그래서 저도 일부는 이제 금요일 날에 그 저가에 조금 사고 오늘도 밑에 좀 깔아놨거든요.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제 일부 종목은 걸리고 아침에도 또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지고서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종가보다는 그래도 중반까지는 뭐 한 1,600억 이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다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는 1,300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매수 규모를 줄였는데 아무튼 저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지난주에 게임스톱 그 노이즈가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염려할 거는 아니고 기간하고 금융투자 여기에서 금융투자는 증권 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저가에 충분히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그 투자 형태가 롱텀이 아니에요. 롱텀이 아니고 요즘에는 단기 투자로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단타. 매매 패턴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미국장이 분명히 좋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거의 90% 이상 제가 좋을 거로 보거든요. 야, 90%?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관 쪽에서는 또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세가 늘어나고 그러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크게 주가가 크게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월 달에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원래는 바닥을 3,000포인트로 봤는데 금요일 날에 3,000포인트를 깼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3,000포인트는 우리가 가바닥이라 그래요. 가짜 바닥. 그래서 진바닥은 어딘지 모르지만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박스권 정도로 끌고 가다가 3월, 4월 달쯤 돼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수그러드는 게 보이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정고점을 조금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오늘 2월 1일에 개인이 마이너스 7,818억 원치를 팔았고 외국인이 1,328억 원, 기관이 6,886원치를 샀더라고요. 이거를 개인이 판 이유는 이제 무서운 거 무서웠죠. 그러니까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온 데다가 지난주 보니까 4거래일 연속되면서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니까는 이게 두려움을 확 느끼죠. 그래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연속 4일 동안 마이너스가 됐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서 그냥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기관과 외국인은 왜 샀을까요? 다시 이제. 결국에 이렇게 보면 지수가 무너질 게 아니고 유동성이 넘치는데 그쪽도 투자할 데가 마땅하게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싸게 이제 저가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쪽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향후 전망하기를 3,000포인트 밑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은 영역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그래서 요즘에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신용을 제공해주는 증권사들이 스톱을 한 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신용 미수 이런 거는 상당히 물론 장이 좋을 때 올라갈 때 레버리지 효과는 있는데 조심은 해야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온 거를 생각을 하면 10% 빠졌다고 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10%면 되게 큰데 그죠. 거기에다가 신용까지 써가지고 마이너스 20%라 그러면은 그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을 짤 때 이 주식 투자는 그냥 요즘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장이 좋을 때 내가 들어가서 먹고서 나오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제 중장기로 주식 시장과 더불어서 책 제목도 그러잖아요. 평생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근로소득으로 메꾸지 못하는 그거를 커버를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 돈으로 하는 게 그래서 오래 갖고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을 때 사더라도 그런 주식은 그래도 조금 그 데미지를 안 입잖아요. 그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명심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보니까 개인이 판 것과 외국인이니까 기관이 샀는 게 합치면 결국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빨간색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는 팔아야지 누군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 장이 좋을 때는 또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뭐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자기 잃은 돈이 나한테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를 이제 좀 언짢게 쳐다본다든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옵션 이런 경우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죠. 그렇죠. 네, 만기일 날 돼가지고. 그렇지만 부동산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걸 판 사람이 배합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개념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 가치를 n분의 1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 전체를 따지다 보면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이 합쳐진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주식 가격이 지수 자체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전체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모든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결국에 부유해지고 세금 많이 내고 그걸 가지고 또 복지 정책도 이렇게 피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라는 얘기고 저는 다른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잃었다고 그 말을 들으면 되게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게 그 본인이 그 투자하는 돈을 마련하기까지 피땀과 그 열정이 다 녹아 있는 그 시드머니인데 그거를 그냥 그 준비 없이 해가지고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는 절대로 투자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식 가격이 이제 이 변동되는 게 여러 상황이거든요. 뭐 수만 가지 상황이에요. 또 특히 개별 종목에 관해서는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공부 외에는 아주 진부한 얘기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자기 자산을 늘리는 거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쨌든 뭐 최고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역사적으로 올랐죠. 굉장한 고점이잖아요. 네. 지금 이미 3천을 넘은 세상에 네. 지금 들어가기 늦은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많은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수는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네. 많이 왔는데 그래도 롤링이 있더라도 네.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간다고 봐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지 않느냐. 이제 오름폭이 좁지만은 좁지만은 지난해 올라갔던 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수익 냈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시점부터 다시 보자. 네, 지금부터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시고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산다라는 것은 3,000포인트 밑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지선 같은. 예. 그래서 오늘이 원래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는 고점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10%. 네네. 10% 장중에 3,266포인트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2,970포인트대니까는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0%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 10%는 고점보다는 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먹을 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종목을 선정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향후에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이 다음에 좋아질 쪽이 어딘가. 항상 그게 제일 포인트가 되죠. 항상 그게 포인트.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에 1,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970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배에 올라왔죠. 그래도 어떤 종목은 별로 안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은 다음에 어떤 종목이 그나마 10% 요 정도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 정도는 다시 올라가겠다는 종목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안 올라간 종목을 찾을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수께끼가 있죠. 이 주식 투자가 쉬우면 아무나 다 돈 벌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그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한 단어로 그냥 쉽게 정리하면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망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21년 선생님이 보신 유망 섹터 어디신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좋을 거다라는 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지난주쯤에 나온 뉴스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서 차를 만들지 못할 정도다. 맞아요. 뭐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쪽 뭐 이런 거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미래 모빌리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라 그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소차 관련 주식인데 거기에다가 애플카, 기아차 플러스 그 관련. 그래서 오늘 기아차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요번에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좋은 기회가 어쨌든 앞으로 지난번 4분기 실적도 엄청 좋았지만은 앞으로도 기아차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그런 주식을 사는 거.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면 그 큰 거 말고 작은 섹터에서는 어쨌든 이제 기아차, 애플카가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반도체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반도체 쪽은 우리가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 한 18% 이렇게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반도체는 뭐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이 따로 있고 그거를 제작하는 쪽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작하는 거를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게 비메모리 쪽, 다 그쪽이 이제 같은 말인데 비슷한데 차량이 앞으로 차는 애플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원래 5단계예요, 5단계. 지금은 2단계예요. 지금 기술이 발전해도 3단계, 4단계, 3단계를 적용시키거든요. 최근에 결국에 자율주행차 쓰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반도체고 뭐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미래지향적인 거. 그렇다고 현재 실적이 너무 나쁘면 안 되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뭐가 중요한 얘기냐면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3월 말까지 보통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달에도 이제 7월 달에 그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실적이 아주 나쁜 기업들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그 개별성 있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은 그 감사 보고서 그걸 염두에 꼭 두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래 정지 중인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신라젠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지금 거래 정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투자하시는 종목이 그럴 우려는 없는지 그런 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스몰캡 주가가 조금 낮고 네. 재무 제표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 네. 그런 것들은 그 결산기 때는 꼭 그거를 점검하시고서 네. 수익이 안 나더라도 리스크가 최소화로 줄인 상태에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점검하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도 그러면 제가 이제 곁들여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섹터가 예.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도 네. 그 섹터들이 위주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외된 섹터들이 오를 그렇죠. 수도 있고 예. 한데 원래 주식은 네. 키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섹터별로 비슷하게 키를 맞춰 들어가서 지난번에 3,200포인트까지 왔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이 건설 업종이나 뭐 중후장대한 산업들도 많이 갔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에 쌓인 재고 경기가 나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불황이 온다든가 저성장 국면이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생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는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안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가 스톱이 되다 보니까는 그 동안에 있던 재고가 다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그 원자재 가격도 본격적으로 지금 경제가 재개가 된 건 아니지만 향후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기름값도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요 근래 그러면서 이제 철강 쪽도 주식 가격이 꽤 올라갔고 뭐 인프라 쪽에 하는 뭐 이 건설 업종들도 주식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중후장대한 산업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시장 중심주를 투자라 그랬거든요. 시장 중심주요? 예, 예. 시장 중심주를 무조건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가들은 왜 그러냐면 돈이 작잖아요, 돈이. 네. 돈이 작은데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 투자의 묘미가 뭐겠어요? 주식 투자의 묘미가. 묘미요? 작은 금액을 가지고 큰 돈. 또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느냐 그게 주식 투자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 중심주를 거래를 해야 돼요. 시장 중심주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장 중심주라는 거는 뭐 지난해 반도체 좋고 좋다 그랬잖아요. 2차전지 좋고. 예, 그게 시장 중심주예요. 대장주이기도 한가요? 예, 대장주도 그래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대장주라는 거는 장이 좋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주도주. 네네네. 장이 좋을 때. 네. 근데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면 전업 투자가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섹터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시대 중심주, 시장 중심주라는 거는 그 4차 산업혁명 초기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주가 시장 중심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반도체 쪽,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산업 쪽 네. 이런 쪽이 핵심인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쪽이 시장 중심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에서 시장 중심주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시장 중심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 투자하는 내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시장 중심주인가. 다시 말해서 제일 그때 핫한 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핫한 주식은 비쌀 거잖아요. 싸다고 해서 싸구려 주식을 찾는 게 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싸구려 주식을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거든요. 네. 주식을 나도 많이 갖고 싶으니까는 네네. 싸구려 동전주라는 것들 네. 그걸 많이 이렇게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작은 돈으로 막 몇만 주씩 사고 그렇죠. 막 몇십만 주씩 사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뭐 부도나든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비싼 주식을 사더라도 시장 중심주를 사면은 망해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중심주라는 개념이 네. 중요한 거고 엊그제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제 그제 편치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요?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폭락한 상태에서 또 토요일 날에 그 미국장이 폭락을 했으니까는 월요일은 완전 편하구나. 이거 월요일 날은 이게 그러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그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아주 불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사실 제가 사실 작년 이제 초부터 주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했을 때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주식 점차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불기도 하고 지난주에 또 100포인트 떨어지길래 좀 남아 있는 비중도 얼마 없는데 그걸 또 다 넣었는데 미국 주식 떨어지고 하길래 솔직히 그랬죠.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갔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뭐 배심도 필요하고 그래요. 우리가 네. 소위 말해서 배짱이라는 네. 그러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은 투자를 하되 그런 쪽을 보면은 다시 말해서 상승 지수 자체의 상승 오름폭은 적더라도 거기에서는 먹을 거가 생긴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0%가 올랐어요. 10%. 10%. 10%면 되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 대형주가. 네. 그러니까는 이 먹을 거 없을 것 같아도 있잖아요.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해 수익 난 거는 잊어버리라고. 원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난해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다 투자자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지만 원래 정상적인 장에서 1년에 그냥 20%, 30% 수익이 나면 그래도 은행금리보다는 10배 이상 20배 그렇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해야 돼요. 내가 올해 20%만 수익이 나면 좋은데 그런데 우연치 않게 30%, 40% 났다 그러면 내가 운이 이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러고서 감사해 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대치를 높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올해 어떤 때는 뭐 장이 나쁘면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벌었으면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SK이노베이션 12.86% 올랐네요. 종가 기준. 종가가 고가네, 종가가. 그죠? 치고 올라왔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런 거를 찾기는 어렵지만은 그 장이 박스권이라든가 뭐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게 저런 거를 누가 10%, 12% 올라갈 줄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먹어도 수익이 나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큰 욕심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욕심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가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장은 그렇게 크게 무너질 장은 아니고 단기간에 아마 제가 보기에 2월 달은 뭐 정고점을 뛰어넘고 막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3월, 4월 돼서 코로나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이제 백신이 접종이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날씨가 어쨌든 올라가면 코로나가 조금 감소되잖아요. 기온이 올라가면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만약에 이 여행주 같은 경우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쪽 그런 경우도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난해 실적이 원체 없으니까는.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해놓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 또는 유통 변세점 쪽 뭐 이런 쪽에서도 큰 사이즈 같은 경우 신문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 1분기 실적이 뭐 1000% 이상 이렇게 나오는 신세계가 그렇게 아침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를 좀 샀거든요. 오늘 사셨어요? 아니 원래 갖고 있는데 원래. 네, 원래 갖고 있는데 비중을 쭉 그때 25만 8천 원, 6천 원 할 때 네. 조금 줄이고 네. 25만 원 넘어갈 때 조금 줄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조금 이제 사고 그랬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떨어져 있으면 뭐 바닥이 여기인데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오늘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 대비해 가지고서 뭐 1000% 이상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이럴 때는 이제 이것도 오늘도 벌써 먹은 거죠, 이게. 아까 제가 23만 5천 원 밑에서 산 거니까는. 그리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럴 때 사시는 게 왜 좋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뭐 백화점이니 뭐니 그때 막 스톱이 됐잖아요. 네. 셧다운이 됐는데 이거 3년 연봉을 보니까 2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최악일 때 주가가 저 정도인데 네. 좋아지면 많이 올라가겠죠. 이건 바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두면은 네. 뭐 망하거나 이럴 회사는 아니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장기 투자로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네.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은 저런 거는 이제 지금 트렌드하고 맞지는 않는 주식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쪽이라든가 네. 그래서 뭐 카카오 네이버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플랫폼 자체를 벗어나서 지금 당장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도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했던 얘기예요. 네. 저는 저거를 14만 원쯤에 샀던 건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를. 카카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네. 작년 초기에 카카오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언제였냐면 2월달. 이제 요쯤에 폭락했을 때부터 이제 많이 샀어요. 어유 그래요?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아세요. 왜냐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존리 대표님이 출연할 때부터 지금 제가 카카오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많이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존리 계시식 하면서 이제 사야 되겠다 많이 샀어요. 이제 계속 근데 다 팔아먹었죠. 역시 맥락 이해하시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게 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또 김 작가 TV 채널에 또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도 오시고 이코노미스트, 전업투자자 슈퍼힘. 그러니까 뭐 그중에서 몇몇 분들은 언제까지 올라가겠냐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100% 정도 났으면 한번 매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제가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에 샀다면 한 35만 원 이때쯤에 한번 팔았어요. 한번 팔았는데 거의 이제 다 팔았었죠. 다 팔고 난 다음에 근데 다시 한번 반 정도를 더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카카오가 좋아 보인. 더 그렇죠. 카카오 말고 더 괜찮은 종목이 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주식은 계속 영원히 오르진 않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당연하죠.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고점도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산업이 계속 뻗어나갈 건가 아닌가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대부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저 주식을 네. 지난해 3월 19일 날에 제가 그 강의를 했었는데 제일 폭락할 때 네네네. 그때 저 종목을 딱 집어서 사라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때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다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는 너무 엄중하게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주식에 다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할 때 그때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돈은 없고
물려 있는 주식만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 그거 어려운 얘기죠. 그럴 때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 이야기 너무 궁금하니까 좀 이따 여쭤보도록 일단 카카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저도 사고 그랬는데 네. 이런 거는 꼭지가 이렇게 아주 가파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일단 파는 거예요. 일단 팔아야 파는 되는 거예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파는 건 잘한 거고 네. 제가 저 주식을 왜 이제 다른 그 대학원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거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종목 추천을 해달라 그랬을 때 제가 저거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때가 얼마냐면 31만 원일 때. 31만 원일 때. 예, 예. 그때 이제 일봉을 보면 30만 원대면 요즘인 것 같네요. 그러네. 요때인가? 요때 31만 원대. 그 작년 7월. 그렇지. 네, 7월, 8월. 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꼭지에서 제가 팔으라 그랬죠. 네.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때가 되면은 데드 클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골든 클로스 때 사가지고 네. 데드 클로스 때 이제 일단 한번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장 분위기를 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주식은 제가 꽤 많이 갖고 있다가 여기서 저도 팔았거든요. 팔고서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은 보초를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비중을 한 10%, 20%는 꼭 갖고 있는 거예요. 꼭. 심지어 장이 좋을 때는 30%까지 갖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기아차를 한 3,000주 정도 샀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갖고 있었던 주식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일부 덜어놓고 네. 그만큼 오늘 저가에 다시 사는 거예요. 네. 그러고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때 보면 겹겹이 21선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31만 원일 때 추천을 했는데 그러고도 곧바로 4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41만 원, 2만 원. 그러면 저 대형주 가지고서 여기서 따지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도 30% 수익이 났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서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 여기서 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또 줄여놓고.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지지선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오더니만은 요번에 47, 8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뭐 선생님 같은 고수분들은 이 최고점에 팔고 뭐 좀 저점 떨어져 사고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차라리 가지고 있었으면 결국에는 3배, 3배가 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거기에서 염두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래서 비중 가지고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최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저 주식을 팔고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그 당시에 대장이었던 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발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10월 말만 해도 5만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연초에 9만 6천 원 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800원까지 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을에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기 돈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쪽에다가 그동안은 또 지지부진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또 교과서대로 탁탁 맞지는 않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에서 리포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기 리포터라든가 이제 산업동향 리포터라든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각 증권사 리포터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실력들이 리서치 센터의 그 실력들이 애널리스트 실력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장영량도 있죠. 장영량. 그렇죠. 그러니까 장영량이 제일 크죠. 일단 시중에 너무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주식이 이제 고고하는 거고. 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가는 게 사실 김작가 TV 이 시청자분들 좀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 작가도 주린이라서 그 아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골든 크로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골든 크로스는 이제 뭐냐면
요런 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요 부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 역배열이거든요. 네네네. 역배열. 61선, 121선이 위에 있고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해서 역배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턴을 하잖아요. 네. 턴을 하면은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 네. 다시 말해서 5일선 같은 게 네. 5일선, 11선이 61선,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 그거를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골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시대 중심주. 시대 중심주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대 중심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비대면 쪽이니까. 네. 그리고 플랫폼이고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살 수가 시대니까. 없죠. 우리 네, 이제 살 수- 카카오 없으면 택시도 잘 못 타요. 그렇죠. 그 시대의 시대 중심주. 네. 삼성전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섣불리 많이 올라갔다고 팔 필요가 없어요. 11선, 21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11선 같은 데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고서 여기서도 떨어지지만 21선을 깬 적이 한 번도 그렇죠. 없잖아요. 여기 노란색이 21선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21선에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너무 가파르잖아요. 네. 그러면 팔으란 얘기예요. 비중을 뭐 50% 정도 팔고 네. 이게 이제 과열이 된 거거든요. 이격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런 데도 이동평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거는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데드 크로스. 네. 데드 크로스일 때는 거의 대부분 원래는 꼭지에서는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코로나가 이때도 극성이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이럴 때는 한 10%, 20% 남겨뒀다가 여기에서 이제 21선인데 이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높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갈 건 아니고 네. 뭐 한 50%까지 비중을 높였다가 여기서 또 너무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럼 또 팔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대신 처음에 샀던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샀던 거 한 20%는 끝까지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끝까지. 21선이 무너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 21선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여기에서 샀던 20%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0%라고 하지만 벌써 여기에 샀던 거 전체에서 20%는 있잖아요. 그 가격이 여기에서 샀던 100% 가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지만 80%는 벌써 이익 실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는 까먹어도 여기에서 샀던 100%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그러고서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이제 다 팔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21선까지는 보통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네. 거꾸로죠. 여기 골든 크로스하고 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21선까지 이제 뚫고 내려가면은 데드 크로스인데 보통은 11선, 21선까지는 안 깨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를 중심으로 하시는. 아유 원래 단기 아니 작은 돈으로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1,000만 원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기 투자를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고 네. 단기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을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자산 관리 차원이에요. 네. 계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 그게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마지막 퍼즐이요? 네. 어. 이 계좌 관리를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거 그냥 계좌인데. 그냥 연말 돼가지고 제가 연말 돼서 물어봐요 항상. 네. 연말 돼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에 돈을 벌었던 적은 있죠. 네.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과거에 돈 벌었던 자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연세 돼서 그 벌어놓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던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만큼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5월달, 6월달, 7월달에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이 돼서 그 계좌를 벌어놓은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식 투자를 하루에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 이게 특히 저같이 직업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은 네. 어떤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은 저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버는 게 중요하겠다. 아, 지속적으로. 네. 그러려고 그러면 계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계좌 관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전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계좌 관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면 안 되고 네. 고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고민을 네. 자기 계좌, 네. 자기 돈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키워나가고 지키느냐.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세요. 네. 그럼 내가 이 돈을 이 주식시장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만약에 1,000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네. 어떻게 하면 키우고 또 커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지킬 수 있느냐. 네.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방법이 모든 분들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각자 그 처해져 있는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쵸. 투자금도 틀리고 그쵸.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틀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 돈, 이 피 같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또 돈을 많이 벌으신 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안 까먹고서 유지시키느냐. 그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좌를 분산해서 하라. 네. 계좌에 이름표를 써놔라. 중장기 투자용, 단기 투자용.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 그거를 저는 수십 년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선생님은 계좌가 몇 개 있으신데? 국내 계좌가 한 15개 돼요. 네. 접속하는 것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계좌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단기 계좌는 이제 한 4개, 6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장기 계좌. 그러면 어떤 계좌들은 지난해 같이 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그 계좌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들 부탁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계좌를 터주기도 하고 뭐 그쵸. 거래들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많아진 건데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불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한 1, 2년 뒤에는 많이 줄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단기랑 중단기 계좌는 좀 나뉘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백화점식으로 그냥 5만 종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집중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돈이 절대로 안 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보기 좋게, 그러니까 보기 좋게라는 건 뭐냐면 대형주만 쫙 들어가 있는 계좌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계좌들이 돈이 제일 많이 붙었죠. 네. 그러니까 그 계좌들은 무조건 대형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대형주는 다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기아차, 뭐 카카오, 네이버, 네. 뭐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것들만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난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비중 플레이, 비중으로 제가 보기에 높았다 싶으면 많이 팔고 또 낮을 때는 다시 편입시키고 오늘도 제가 기아차를 3,000주 정도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갖고 있을 땐 이제 많이 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배당이 1,900 몇십 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지난해부터 벌써 이제 배당 많이 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드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물량을 많이 늘렸다가 지난번에 이제 9,000원 넘을 때 네. 그럴 때는 많이 줄이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봐서 괜찮겠다 싶으면 또 이제 매수하고 그래서 대형주는 대형주만 가지고 살아요. 대형주. 그거는 그 사이즈가 큰 대신 그걸 마련할 때까지 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얼마나 크게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은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수익이 많이 안 늘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은행 이자보다 조금 수익이 더 나면 된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운 좋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터진 거죠. 개별 종목들은 그 대신 사이즈가 작죠. 뭐 1억, 2억 이 정도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20년 동안 원칙이에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찾는 거예요. 뭐 기다릴 것도 없이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억짜리가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빼고 2억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2억짜리 같은 계좌도 몇천 벌으면 그냥 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장기 투자 계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는 몫이 요거다 그거야.
너는 내 전체 자산에서 네가 하는 몫은 단기 투자해서 그냥 벌면 그걸 가지고서 제가 생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계좌가 예, 운용 가능하려면 예. 좀 여기 좀 많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찾았죠. 그러다가 보는데 그래서 은행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행에 둘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금리가 원체 싸니까. 은행에 두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찾은 돈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계좌들도 다 키운 계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쪽 커지는 쪽은 가속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복리 효과 네. 그런 거를 노리는 의미에서 그런 쪽은 이제 공모주 청약도 하고 그런 거로 이제 공모주 청약도 하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청약을 할 때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거 청약을 할 때도 그 큰 계좌 가지고서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돈이 새 나가지는 않는데 급격하게 붙지는 않는 걸 기대하지도 않죠. 대형주 위주로. 근데 장이 마침 대형주 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작은 계좌들은 이제 찾아서 생활비로도 쓰고 뭐 이제 이렇게. 괜찮은 전략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전략, 매니지먼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집중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해요. 집중. 애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좌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것 중에서 나쁜 거는 계좌가 너무 많으면 그 집중이 분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난해 같이 좋은 장에서도 3개 정도 계좌는 쳐다를 안 보다 보니까는 거기까지 신경이 못 미치다 보니까는 그 거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익이 안 나는 계좌들도 있어요.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자산 배분할 때 뭐 주식, 부동산, 뭐 채권, 그 현금 이게 좀 비중이 나뉘는데 이게 그렇죠. 같은 내가 주식에 넣었어도 그 안에서도 뭔가 배분하는 그렇죠. 계좌 배분이 관리가 되죠. 필요한. 거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 계좌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중. 알겠습니다. 한눈에 자기가 딱 봐서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딱 알잖아요. 이게 올라갔구나. 이게 지금 떨어져 있구나. 네. 그러면 단기 투자하는 것들도 그렇죠. 자기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올라갈 때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주식이 근데 마지막 퍼즐이 계좌 관리라는 예. 첫 번째 퍼즐은 뭔데요? 일단은 공부하고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첫 번째. 첫 번째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래야지 재미가 있고 그래야지 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무조건 돈을 벌어. 그게 첫 번째 스타트예요. 첫 번째. 무조건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3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고 21년 동안 전업 투자를 하셨잖아요. 가장 성공한 투자 종목, 어차피 이제는 종목 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언제 샀었고 좀 언제 팔았다 요 정도 이야기를 옛날 과거 사례 가지고 한번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최근이죠. 최근. 과거는 뭐 너무 종목도 많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 가지고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주봉 보면은 일단 언제 사셨나요? 여기 20만 원대인가 샀어요. 20만 원대. 네, 20만 원대 한번 2017년 뭐 하반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도 꽤 갖고 있었거든요. 네. 몇 천 주 갖고 있다가 60만 원인 날에 이제 팔았어요. 이 최고점에 팔았다고요? 네. 지금 차트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어떤 주식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는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죠. 네. 그럼 대충 얼마에 샀는 줄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하나? 이거 못 맞추실 텐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최근에 산 거냐, 언제 산 거냐, 이제 그때를 말씀해 주시면. 삼성전자는 1년 내에 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2021년 1월이니까 코로나 터지고 샀어요. 코로나 터지고. 네. 코로나 터지고서 샀으면 그 3월 달에 샀어요? 아니요, 지금 맞추시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시기가 중요하지, 시기가. 아니 일단 삼성전자 차트 띄워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 띄워보고 언제 샀는지 맞추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자 일단 이걸 보면 헷갈리니까 일봉으로 보면 자
자, 삼성 차트는 이제 이 사이에 샀습니다. 어쨌든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샀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싸게 샀으면은 45,000원대 샀을 거고 네네. 예, 거의 45,000원대 샀을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샀으면은 이제 그 5만 원 초반에 샀을 거고 예, 거의 그래요. 왜요? 6만 원대 샀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예 안 그게 이제 심리라는 게 있어요. 심리. 일반인 투자가의 심리. 그래서 제가 웬만한 주식 가격은 언제 얼마라는 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한 5만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 샀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늦게 사신 거예요. 늦게. 네. 늦게 사신 건데 아주 일찍 사신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사는 시기. 요거 네.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게 폭락할 때는 보통 못 사요. 못 사죠. 겁나서. 지난해 이제 주린이 분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네. 그리고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버셨고. 왜요? 다시 또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서 곧버스라고 있죠. 곧버스. 주식 가격이 뭐 2200포인트 오고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폭락하지 않느냐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1500대일 때도 제대로 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수가 1500포인트일 때는 시중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1200포인트, 1100포인트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대로 사신 분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용기. 이때 말씀대로 코스피 1439 찍고 올라갔다가 더블 찍는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있죠. 네. 다 이 정도 됐을 때 다 뭐 이중 바닥이니 뭐 다시 폭락하느니 그런 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푸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지난해 못 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주린이 같으신 분들이 그냥 삼성전자나 우량주 사면 그 괜찮다 그래가지고서 그분들은 오히려 언제 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운 좋게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갖고 있다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개별 주식도 그렇고 개별 주식이야 뭐 이제 어떤 선도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선도 세력이 목표가라는 게 있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주식 시세가 올라올 때 그러면 저 정도 주가는 60만 원 정도면은 끝이겠다. 이렇게 그게 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십 년간 한 그 빅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느낌으로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40만 원 됐을 때, 39만 원 됐을 때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를 할 때도 거의 그 보조 지표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 주식을 1000주를 놔두고서 다 팔았던 거예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네, 39만 원, 60만 원일 때, 59만 원, 59만 5천 원, 60만 원에 다 팔고서 1000주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50만 원까지 떨어지겠더라고요. 그 이제 5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았는데 1000주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만 원 떨어지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게 벌써 그 다음 날 되니까 58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만 원 떨어지면 2천만 원이에요. 1000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조금 올려놨다가 결국에 못 팔았어요. 그거 1000주를. 그러니까 결국에 5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50만 원 떨어질 때 이제 이거 얼씨구나 하고서 산 거예요. 사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게 터진 거죠. 그게 분식회계 문제. 이거는 주봉일걸요? 네네네. 주봉이니까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엄청 시달린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한 1년, 2년?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그때 제가 연말을 넘기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배당도 안 주는 주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최근 몇 년 내에는 여기에서 이제 손해를 본 게 있고 대형주지만 그 왼수를 작년 봄에 갚은 거죠. 작년 봄에 주가 떨어질 때 언제 사셨나요? 38만 원에 샀거든요. 38만 원. 38만 원. 작년
3월 달일 거예요. 3월 달. 3월 하순께. 3월이죠? 네. 여기가 3월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때 바닥은 35만 원이고 꼭지는 47만 원인데 38만 원대. 네, 여기서 장성일 때. 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제 지론이 그거거든요.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되찾아라.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 가지고 외주를 갚았죠. 다시 이렇게 사셨다. 이때 왜 사셨는데요?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때 산 종목들이고 그때 이제 강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하도 주가가 막 폭락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이제 방송하던가 강의하면서 개별 종목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종목을 다 불러줬던 거예요. 왜요? 개별. 너무 주가가 폭락하니까는 폭락하니까. 너무 이제 사라고 매수 타이밍이고 네. 사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기는 사되 2주 동안은 주식을 보지 말라고. 산 주식을 왔다리 갔다리 할 테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종목들을 한 20개 이상을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뭐 운 좋게 이제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대박이 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형주 원래 2차 전지는 뭐 4년, 5년 됐어요. 네.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 일부 스몰캡들이 엄청 급등했던 게 3, 4년 전 일이거든요. 이 대형주들은 왜 못 올라가냐면 설비 투자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재작년인가부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설비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네. 뭐 몇백억 버는 게 아니라 몇천억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거든. 향후에 이 정도 사이즈가.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네. 지난해까지 적자였죠. 적자. 네. 적자 폭도 작년에 반기 보고서 나올 때 보니까 1조 2천억인가 적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종편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삼성 SDI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3년 연봉을 이렇게 살펴보고서 최악인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최악인 상태도 20만 원 이하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최악인 상태 여기잖아요. 네. 18만 원. 네. 그렇지만 이건 이제 폭락하던 그 짧은 기간에 그랬던 거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 20만 원 밑이 거의 없어요. 네. 20만 원이 거의 지지상이네요. 그러면은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선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저것도 왜 추천을 했냐면 요때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요때.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 아깝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사는 거죠. 주식은 원래 중대 대형주는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저게 좋은데 외부적인 일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원래 이제 리스크의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체계적인 리스크, 비체계적인 리스크. 어떤 때 주식을 사느냐. 그러니까는 외부적인 일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네.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사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우리 김 작가님도 아직 젊으시니까 네. 틈틈이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야, 제가 아까 사람들이 사는 시기를 맞춘다고 했는 게 더 궁금한 게요. 보통 그러면 삼성 SDI를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쯤 사나요? 요 시기를 좀 알면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안정됐을 때. 안정됐을 때. 안정되고서 좀 올라가는 게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LG화학 같은 게 많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살 때가 많아요. 장이 떨어질 때는 용기 있는 사람만 사는 거고 네.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네. 그러고서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서 향후 괜찮을 거라는 리포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계속 괜찮을 것 같다고 영업 실적도 나오고 네. 자료가 오픈됐을 때 그럴 때 사요. 그래서 제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100% 장담은 못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근사하게 얼마에 사셨겠다라고 이렇게 찝으면 틀리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이 삼성 SDI 차트로 본다면
요때 많은 사람들이 샀을 확률이 좀 있겠네. 요때랑 요때 맞나요? 그렇죠. 예. 요럴 때도 이제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럴 때 사신 분들도 많아요. 이럴 때. 이렇게 행보할 때는 좀 덜 사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정말 안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안 사죠. 겁나는데 그거는 웬만큼 용기 있는 분들 아니면 못 사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정말 최근 3년 내에 좀 큰 돈을 잃었던 실패 사례는 좀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 그거 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간 전업 투자자로서 살면서 단 한 해도 잃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 때 일단 이거 팩트인가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 단 한 해도 안 잃는다는 게 그거는 가능한가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 개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돈 버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맞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저는 그냥 조금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항상 고액 연봉가인데 월급쟁이라 그래요. 그 전업 투자가한테 월급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라는 말도 없었죠. 네. 없던 시절부터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전업 투자가의 정의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스스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주잖아요. 생활비. 네. 월급 받는 사람이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고 네. 지난달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한테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월급쟁이처럼 이번 달에 일을 했으면 또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적게 버는 해는 있죠. 적게. 네네. 그 장이 나쁘고 그럴 때 그래도 생활비는 벌었죠. 제일 적게 버는 게 제가 기록한 이후로 네. 해서 1, 2억 벌을 때. 1, 2억 한 해 제일 적게 버신 달이. 예. 반대 측면에 있는 1, 2년에 가장 많이 번 달은 가장 많이 번 해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 정도는? 그럴 때는 좀 많이 벌었죠. 그럴 때는 이제 고액 연봉가. 그러니까 CEO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최상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쨌든 최상위 슈퍼겜인데 네. 그러면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상위로 버는 사람만큼은 벌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자존심도 세울 수가 있죠. 금융권에서 제가 알기로 CEO나 그 임원분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한 20억, 30억대 정도로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정도는 벌어야죠. 그러니까 잘 벌 때.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게 그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한 거로 전업 투자하면서 수익이 조금 적게 난 해가 3번 있었거든요. 3번. 네. 그래도 마지막 3번째 해당하는 게 재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장이 나빴거든요. 네. 그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죠. 네.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600이었어요. 2600. 네. 여기 2600. 네, 1600이죠. 그러다가 재작년 8월 달에 여기까지 이제 2000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재작년 8월 달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나쁠 때 그게 1년 지속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이제 1500까지 떨어졌던 거고 그렇죠. 이렇게 지수가 나쁘고 하락장에서는 네.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작년은 그래도 꽤 벌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근래 들어서는 수익금으로 따지면 이제 제일 조금 수익이 났던 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월급쟁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월별로 저는 정산을 해요. 월. 네. 한 달에 한 번은 월급쟁이처럼 정산을 해봐야지. 그렇지 해봐야죠. 네, 자기 돈이 얼마나 불었나.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일반 투자가들은 목표를 자주 세우라는 얘기예요. 자주 세우라고요. 자주 세우고 자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나? 네. 내 돈이 제대로 지금 불어나고 있나? 내가 지금 그 시류하고 다시 말해 시대하고 그 분위기하고 맞는 종목에 내 돈이 가 있나? 네. 그거를 자주 점검을 하시라. 그래야지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주식이 뭐 시대하고 맞지 않는 주식 뭘 사놓는지도 모르고 네.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내가 좀 까먹었나 보다 뭐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까먹어도 뭐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돈이 안 불어요. 그래서 자주 점검을 하시라고. 자주 점검을 하시고 자주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안 되더라도 한 달에 내가 10% 목표는 이루어야지. 지속적으로. 10%가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하기가 그러면 잘 될 때는 15%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때는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년 쌓이다 보면 그래도 20-30%가 되면 되거든요. 은행 이자가 뭐 1% 네. 주는 세상에 한 그런데 달에 뭐 이제 5%만 꾸준히 전업 투자자는 네. 어쨌든 매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초기에부터 이렇게 다이어리를 썼는데 그때는 보면은 이제 처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달로 따지면 6개월 벌고 6개월 까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넘어가더니 평균적으로 10개월은 수익이 나고 2달 정도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요. 그 대신 이제 그게 있어요. 손해를 어쩔 수 없이 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최소화.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럴 때는 이제 분위기가 나쁘면 본전이라도 빨리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렵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수익 내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자기 처지에 맞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업 투자자인 경우 그리고 또 집중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돈에 대한 집중력을 최대한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21년 동안 전업 투자하신 선생님 입장에서 좀 주식의 무서움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지수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신 분들 돈을 보신 분들 대부분 그렇죠. 많잖아요. 주식의 경각심이 좀 이거 엄청 무섭죠. 네. 이게 무서운 거는 지난주도 경험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는데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정지인 회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는 그 좋은 거예요.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때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보통 20%는 빠져요. 20%.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리스크거든요. 리스크.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걸 회피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업 투자하고서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 주식과의 그 연관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새벽 미국장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잠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많고 쉬어도 쉰 게 아니고 머릿속에 계속 그 월요일 날 장 걱정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진짜 뭐 거래 정지된다든가 뭐 폭락한다든가 또는 이제 요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지수가 뭐 2100일 때 벌써 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온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밖에 없어서 장이 떨어지면 벌써 연락 들어오고 막 그래요. 사도 되지 않냐고 막. 이때 35% 폭락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저도 그때 빠지는데 제가 뭐 아무리 안 갖고 있고 비중을 줄이더라도 몇십억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막 2, 3억씩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이건 휴지예요, 휴지. 그럴 때는 제가 작은 돈으로 할 때 그때도 투기주들 그런 경우는 그때 장이 3시에 마감이 되면 이제 2시 50분에 이제 스톱이 되죠. 2시 48분까지 상한가였다가 2분 사이에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쭈삣해요. 쭉 해가지고
그거를 심지어 제가 이제 이 제자 되는 젊은이들 중에서 선생님 손이 떨린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떨릴 수 있죠. 네,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상한가에서 하한가 치면 이게 네. 요즘으로 치면 60%인 거죠. 60%죠. 그 미수까지 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수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용이 안 되는 종목도 뭐 미수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사가지고 본전에 팔아도 50만 원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세금하고 따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여기에서 이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처음부터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기 처지에 맞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조금씩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되고 요번에도 어제 뉴스 보니까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반대 매매 나온 금액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200억 이상. 그런 경우는 절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가 다시 말해서 그 돈, 그 마련한 돈이 원상복귀되는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고 그 마음 아픈. 그 반대 매매 나갈 때 매도가가 되게 낮게 나간다면서요? 시장가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네. 시장가로 그 이길 시장가로 그냥 내보는. 그게 제일 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이지는 않았잖아요. 네. 거기서 보합해서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반대 매매 나가는 경우는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제일 싸게 체결이 됐겠죠. 금매 같은 거군요. 그렇죠. 금매. 금매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오늘 주가가 80포인트 올랐는데 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호탈하는 거죠. 그 네, 얼마나 기업만 억울해요.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본인 돈으로 네. 여유 돈으로 그러고서 지난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3,000포인트가 넘어서는 이제 예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지난해 수익 난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다 있고. 예, 여기서부터는 다시 쉽지 않은 장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뭐 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면 좋겠지만 네.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조심스레 그냥 일개 유튜브로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런 뭐 4천에도 5천에도 온다면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 좀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렇죠. 이게 그, 금리 저금리로 인해서 예, 예, 주식시장에 예. 이제 예. 돈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예. 저는 진짜 요즘에 이게 어쨌든 스마트폰이 예. 세상의 혁신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스마트폰이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식에 대한 근데 전문가적인 그런 이야기를 원래 못 들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많이 스마트폰 들어요.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죠. 바로 예. 옆에서. 그것도 다- 너무 많이. 예, 다 똑똑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개미 이야기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 증권가의 이코노미스트 다 들으니까 급락이 해도 팔려고 싶어도 그분들이 괜찮다. 예. 오를 거야. 아. 이건 지지할 거야라고 하면 팔고 싶다가도 또 안 팔게 되고 이런 게 되면 생각보다 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데 원래 그 미국에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매매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로보 어드바이저 다시 맞아요. 말해서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네. 매매, 뭐 프로그램 매매 뭐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하니까는 수익이 엄청 높을 것 같잖아요.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예, 거기에 과부하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입력시키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다 보면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변동성이 작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면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을 그냥 이 유동성 넘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자산 버블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인정하고서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네. 20년 전에 그 송파 쪽에 아파트 가격이 2억대 후반이었으면 다 샀었거든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도 충분했을 거예요. 여기 이쪽도 이쪽도 충분 20년 전에는 뭐 3억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불과 마포도 5년 전만 해도 맞아요. 5억이면 2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 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과거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네. 이 자산 버블인 시대, 다시 말해서 돈이 넘치는 시대에 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받은 것도 중국에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나온 거하고 지금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내년에는 뭐 2%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인 그 유동성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네.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막 폭락하고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럴 일은 별로 없으니까는 네. 그것도 또 그 과거의 생각에서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네. 삼성전자를 산 주린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싸게 사서 보유 중인데 지난 최고가 네. 이제 96,800원 1월 11일이었죠. 그때 못 판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수익 금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혹시 꼭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뭐 결과론적만 얘기하면 이때 96,800원 때 팔고 팔고 지금 그러면 샀으면 좋죠. 뭐 완벽한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완벽한데 불가능한 거지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네. 그 시장에서의 평가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의 평가.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그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말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증권회사가 삼성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분보다. 그리고 그분 지금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제가 삼성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제가 더 많이 있겠죠. 또 증권회사에서 리포터가 이렇게 큰 주식은 리포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저 때에 9만 원 넘을 때 그러니까 요 때죠 벌써 요때. 네. 요때 8만 원 넘고 그럴 때 리포터가 나온 게 최고가가 11만 원이었어요. 11만 원. 네. 증권회사에서 제시한 그 리포터의 목표가 최고가가 11만 원이었어요. 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 네. 목표가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래서 목표가라는 것은 네. 그리고 올해 지수 상단이 증권회사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최고 높은 상단이 3,500포인트예요. 3,500.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배당에 요번에 특별 배당도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배당금 받으려고 많이 갖고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3,000포인트가 칵 넘으니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좋은 것보다 올해는 돈 많이 벌기는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벌써 탁 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뭐라 그랬어요? 최고로 제시한 증권사 목표가가 3,500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 초반에 3,266까지 간 거예요. 네. 제가 이건 뭐 잘못 봤나 했을 정도로 맞아요. 100포인트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럼 목표가하고 맥시멈으로 따져도 10%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라는 것은 그 제시한 게 1년 후, 1년 내에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한 게 목표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에 길을 쓰고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11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10만 원을 제시한 데도 있고 10만 5천 원을 제시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평균치를 따져도 10만 5천 원이면 전날 9만 6천 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년 내내 기다리고 있어봤자 10%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매도하고 딴 데로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그날 한정된 자원이니까 돈. 그렇죠. 돈이 투자자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 책에 다 있습니다. 역시 깨알 PPL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저 때 제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하고 일부러 이제 저럴 때는 또 제 관리하는 그 증권회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화를 해서 야, 이쪽은 무조건 반 팔아라 그러고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물론 다 매도할 수는 있는데 이제 계좌가 여러 개일 때는 제 거는 저기에서 3분의 2를 파는 거예요. 대형주로. 그리고서 원래는 이제 21선 정도 되면 다시 사도 되는데 네. 요번에는 지난주 그 노이즈 때문에 이제 오버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원래는 배당은 12월 말 기준으로 1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잉여금이 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배당이 끝난 다음에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 1,900원이나 주당 1,900원이나 넘는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네. 그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돈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삼성전자니까 제가 대놓고 여쭤볼 수 있는 건데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향후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프로 봐가지고서는 벌써 요날 21선에 걸리면서 깨졌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대충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8만 원 초반이.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가 여기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지지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9만 원 초반이 보이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초창기에 하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상상력 이런 그래프가 다음에 어떻게 바뀔 건지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런 연습도 원래 많이 필요한데. 아주 좋은 답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으면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꼭 목표가가 10,000원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싸게 샀으면은 5,000원쯤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9,000원 되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다른 데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꼭 그냥 내가 10,000원에 팔아야지. 그래서는 수익이 안 나거든. 아마 이 질문 남겨주신 분에게 굉장히 좋은 답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자님께서 이 투자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일단은 이제 너무 조급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제가 주식 투자에서 그 살아남은 게 욕심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급함,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반성이거든요.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아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거. 두 번째가 자기 절제.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자기 절제.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다 맨날 써놓는 게 뭐냐면 오버하지 말라 그렇게 써놓거든요. 지나치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하다가 보면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도 오버할 필요가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평정심,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잠은 잘 자자 그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야죠. 이게 불안해가지고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 그러시는 분들, 그 심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심하시고 그걸 극복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주식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고 이거에서 내가 몇 년 해봤더니 돈은 못 벌고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모든 분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처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주 철저히 절실하고 아주 절박한 그 가운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그게 어우러져 있어서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잘했던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몇 년 하신 분들은 내가 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나쁜 투자 습관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넘치다 보면 꽉 차 있으면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을 끊어내지를 못하면 그분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 분은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이제 뭐 세 가지로 줄여서 한다 그러면 욕심을 자제하라.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절제. 세 번째는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라. 그 세 가지. 그 외에도 저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앞에 내용이 약간 좀 비슷한 거지만 첫 번째가 공부하고 준비하라. 두 번째가 나쁜 투자 습관을 없애라. 세 번째가 시장은 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거. 이 시장은 늘 기회를 제공한다가 앞서 말씀하신 조급함이랑 좀 연결되는 거겠죠? 그렇죠. 언제나 시장 기회가 있어요. 기다리면 20년 전에 이제 IT가 이렇게 인터넷이 깔리고서요. 그 커뮤니티 주식 하시는 분들 이런 그 있잖아요.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 저도 그때 투자금이 적고 그랬으니까는 주식님 그랬어요. 주식님 좀 대박 좀 터뜨려 달라고. 주식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소원이 큰 돈 갖고 한번 해봤으면. 그 큰 돈 갖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주식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못 볼 뿐이지. 주식님은 여기에도 기회를 주고 오늘도 기회를 주고 내일도 기회를 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볼 줄만 아는 보는 눈만 있으면 매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제 그거를 투자자가 못 찾을 뿐이고 못 먹을 뿐이지.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항상 제공하는 이 기회 이것도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만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건이 나쁘시더라도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시다 보면 누구나 다 모든 분들이 요즘 시대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저보다 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저를 뛰어넘는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평생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업 투자자 남석관 저자님과 인터뷰를 거의 한 2시간 반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준비한 질문지가 지금 3장인데 거의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아, 그래요? 조만간 다시 저자님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자님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건 35년, 전업 투자는 21년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이라는 게 문화가 원래는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았죠. 별로 안 좋았잖아요. 특히 전업 투자자 오래 하셨으니까 아무리 돈을 버셔도 또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주식 투자가 너무 열풍이 되면서 야, 이 돈을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전업 투자하는 거 이런 쪽도 뭔가 좀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10몇 년 전일 거예요. 제 사무실에 그 모 방송 지상파 방송에 그 PD하고 앵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인터뷰를 기껏 다 해놓고서 있잖아요. 얼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누가요? 제가 얼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때 전업 투자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서. 아이들이 둘이 그 당시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애들한테 누가 될까봐 싶어서 제가 그랬더니만 그 기자분하고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2시간을 찍었는데 얼굴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죠. 그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미안한데 이거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다음에 그 프로가 그래도 상당히 인터넷에도 이렇게 유튜브로 또 최근까지도 보니까 나오던데 저는 이름도 가명이고 이렇게 시꺼멓게 해가지고 흐릿하게 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전업 투자가 어떻게 내세우기가 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그래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어쨌든 그 자산 가격의 상승을 근로소득만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 본인의 투자금을 투자해서 기업의 이익을 쉐어하는 거죠. 나눠 갖는 거. 그거를 자본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테크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쇠어하는 거. 그 평생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오랫동안 이거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꾸준히 제가 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하나 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매일 공부하고 매일 반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성공한 그나마 어려운 그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그 투자자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님과의 2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좀 들으면서 뭔가 부와 주식 투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다. 남은 질문이 많은데 조만간 김작가TV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나요? 예, 그렇게 하죠. 설 지나서 보고서 한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정엽투자자 남석관 제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